정수 곱셈. 이 정수 곱셈은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곱셈 해와고 있죠. 그 알고리즘을 이제 살펴볼 거고, 그것을 개선한 카라슈바라는 알고리즘을 살펴볼 거예요. 이 살펴볼 이제 우리 정수 곱셈은 조금 제한을 시켜서 똑같은 자릿수의 두 개의 정수를 곱하는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n자릿수의 두 개의 정수를 곱하는데, 이거 왜 여기서부터 아닌데? 원래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알고리즘은 이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얘를 여기 곱하고 해가지고 요거 구하고 또 곱하고 구하고 다 더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을 얻는 거죠. 그러면 이 초등학교 알고리즘의 성능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능을 분석할 때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 쓰이는 기본 연산의 수, 이거를 측정해서 이제 그 성능을 분석하는데, 보면은 각 자리마다 n번 곱셈이 일어나지죠. 그리고 이 곱셈하는 과정에서 자리 올림이 있어서 한 번의 덧셈이 추가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총 한 자릿수마다 필요한 연산의 수, 곱셈과 덧셈 합치면 2n 정도 비용이 소요가 돼요. 그러면 그 2n개가 n번 곱셈을 해야 되겠죠. n 4, 3, 2, 1이니까 n번 곱해야 되니까 총 비용은 2n 제곱 정도다라는 거예요. 작을 수도 있고, 덧셈이 캐리가 안 나서 덧셈이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2n 제곱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값들을, 중간 값들을 다 구하면은 얘네들을 더해야 돼요. 더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몇 번의 덧셈이 이루어지는지 파악하기가 약간 귀찮잖아요. 그럴 때는 러프하게 잡는 거예요.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분석을 못할 때에는 좀 더 많이 소요된다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더 정확하게 아주 세밀하게 분석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 정형화하기도 힘들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쉽게 분석할 수 있는 형태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보면은 얘네들을 쭉 더하는데, 요렇게 더하고 요렇게 3개씩 더하는데, 그렇게 계산하면은 번잡하니까 얘네가 요게 있는 그 셀의 수를 생각해 보면, 지금 얘가 1이니까 여기까지 나왔는데 얘가 좀 크면은 한 자릿수가 더 넘어갈 수 있죠. 그럼 총 2n, n이에요. 그래서 2n, n을 쭉 덧셈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리 올림까지 치면은 대략적으로 2n 제곱, 그러니까 이게 2n개, n개 이렇게 합하면 그거보다는 작을 텐데 대략적으로 2n 제곱에 또 추가적인 덧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 비용은 4n 제곱 정도 소요된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배울 비고에서는 n제곱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알고리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런 세세하게 얘는 2개, 얘는 3개, 얘는 4개 이렇게 따져서 뭔가 식을 세워가지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것이 안 될 때에는 우리가 더 많이 소요되는 걸로 해가지고 수치화하기 편한 걸로도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고가 정확한 분석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비고라는 것은 얘보다 같거나 좋다라는 거니까 틀리지 않지. 답을 우리가 4n제곱 정도 든다는 것이 이렇게 표시하고 있으니까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내가 좀 더 자세하게 정밀도 있게 분석하면 좋지만 그것이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빅5를 우리가 선호하는 이유도, 빅5 말고 또 다른 것들도 있는데 빅5를 더 선호하는 이유는 그렇게 러프하게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초등생 알고리즘이 있는데 얘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나? 이제 그게 좀 궁금할 수 있는데 이 알고리즘 책 중에 되게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쓰여진 뭐 바이블 같은 책인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 얘기가 요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만족하지 않는 거다. 알고리즘 설계자가 갖춰야 될 그 멘트라, 주문인데 우리말로 해석하면 갖고 있을 주문이 이거라는 거예요. Can we do better? 어떤 알고리즘을 만났을 때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더 좋은 알고리즘이 있는지 고민해 볼 수 있는 게 알고리즘 개발자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덕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그거보다 더 잘할 수 있냐? 이제 요 방법은 분할 정복이라는 기법인데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더 작은 문제로 줄여가지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고 그 해결된 작은 문제의 해를 이용해서 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분할 정복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분할 정복에 대해서는 세 번째 노트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이 노트에서는 분할 정복의 대표가 되는 두 개의 알고리즘을 만나게 돼요. 이 첫 번째가 이 알고리즘이고 조금 뒤에 볼 합병 정렬이 그 또 다른 그 분할 정복을 쓰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 곱셈 문제를 어떻게 분할 정복하냐 하면은 네 자릿수면 두 자릿수 두 개의 수로 원래 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5678이 있으면은 56이라는 수 하나, 78이라는 수 하나. 그러니까 네 자릿수 대신에 그거의 반인 두 자릿수를 가지고 답을 계산해 가지고 원래 최종 답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요 식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눴을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건 XY죠. 그렇죠? 그러면 이 X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2분의 N승에 N승을 10에 곱해서 A에 곱하면 지금은 네 자릿수니까 2분의 N은 100이겠죠. 그래서 5600이라는 수랑 78이라는 수가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러면 얘를 전개해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AC, AD, BC, BD 네 번의 곱셈이 이루어지는데 이 네 번의 곱셈은 원래는 우리가 네 자릿수를 두 개 곱해야 되는데 그거의 반인 두 자릿수를 네 번 곱하는 걸로 바꾼 거죠. 큰 수를 원래 곱해야 되는데 큰 수 대신에 그것보다 작은 수를 곱하는 거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분할 정복의 핵심이고요. 그러면 이제 네 번의 곱셈 그리고 나머지 덧셈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값을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하면은 원래 우리가 그 초등학교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알고리즘을 썼을 때 비용이 4n제곱, n제곱에 비례한다 그랬는데 얘도 나중에 분석을 할 거지만 도사 정리라는 걸 배우면 분석을 할 건데 정확하게 얘도 여전히 n제곱이에요. 성능의 변화가 없습니다. 분할 정복을 했지만 성능이 개선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카라슈바는 이 방법을 이렇게 그대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아까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AC 구하고 AD 구하고 BC 구하고 BD를 구해서 4번의 더 작은 수의 곱셈으로 바꿨는데 그 대신에 요 AD 플러스 BC 2번의 곱셈이 필요한데 걔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요렇게 구하는 거예요. A 더하기 B, C 더하기 D의 곱. 그러면 덧셈이나 뺄셈은 늘어났죠. 근데 두 자릿수 곱셈은 원래는 4번이었는데 지금은 몇 번? 3번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가 줄었어요. 원래 우리가 기본적으로 했을 때는 4번의 곱셈이 들어갔는데 이제는 AC 구하고 BD 구하고 얘 둘은 곱하지 않고 요 곱셈을 하는 거예요. A 더하기 B도 다 두 자릿수잖아요. C 더하기 결과를 곱한 거예요. 물론 거기다 얘를 빼줘야 돼서 요 값을 계산하게 되는데 결과는 정확해요. 결과는 정확한데 곱셈이 원래 4번 하던 걸 3번 줄였어요. 그러면 얘를 실제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n제곱보다는 더 줄어듭니다. 얼마만치 줄어드는지는 노트 4 가서 정확하게 설명드리는데 더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실제 이 알고리즘을 컴퓨터로 구현하면은 어떤 식으로 구현하게 되냐면 4자릿수를 받으면 2자릿수로 바꾸고 2자릿수들을 또 한 자리로 바꿔가지고 재기적으로 호출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답을 구하게 돼요. 그냥 4자릿수 2자리 바꾸고 하는 게 아니라 10자리 들어오면 5자리 바꿔서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쪼개서 가요. 그게 분할 정복입니다. 재기적으로 쭉쭉 뭐 16자리면 8자리로 바꾸고 그 8자리들을 4자리를 이용해서 계산하고 4자리를 또 2자리로 이용하고 내리로 가는 거예요. 한 자리까지 갈 수 있고 어느 정도 작아지면은 그냥 일반적인 방법을 써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얘 자체를 그대로 만들면 재기 호출이 4번 일어나는 건데 그 재기 호출이 4번에서 3번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많은 양의 비용이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보면은 이 재기 호출이 4개로 쪼개지죠. 그렇죠? 그럼 얘네들이 또 4개로 쪼개져요. 근데 3개씩 쪼개지면은 이런 식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3개씩으로. 그러면 여기서 이루어지는 얘하고 비교하면은 어마어마한 양의 함수 호출이 차이 나는 거죠. 얘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건 알 수 있어요. 덧셈이 늘어나더라도. 덧셈은 또 곱셈에 비해서는 적은 비용이니까. 그리고 뭐 아까 요 앞에 있던 이런 것들 10 곱하는 거는 일반 곱셈으로 또 치지 않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요. 0만 붙이는 거니까. 그래서 컴퓨터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분할 정복을 했을 때 필요한 재기 호출수가 봤더니 원래 기본적으로 직관적으로 접근하면 4개야. 근데 내가 얘를 효과적으로 2개로 줄일 수 있어. 그러면 어마어마한 성능을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어떻게 접근해 보면 되냐면 요 그림을 떠올려 보면 돼요. 요 그림을. 이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요 각각에서 이루어지는 일의 총합이 되겠죠. 얘는 4개씩, 얘는 2개씩이니까. 여기에 있는 전체 수는 이 트리 높이 곱하기 이 트리 높이의 3의 h승 이렇게 되거든요. 얘는 4의 이렇게 거듭 제곱이 되니까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트리의 높이는 같겠죠. 16자리에서 한 자리까지 간다면은
높이는 같을 거예요. 근데 세부적으로 갈라진 게 적어지니까 훨씬 더 효율을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재기 분할 정복이라는 것도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원래 필요한 것보다 적게 이제 줄일 수 있으면, 제격 수를 줄일 수 있으면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비슷한 또 그 디자인 만트라, 더 좋은 거, 더 이런 거를 또 생각해 봤을 때, 이제 한 가지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났는데 얘의 알고리즘이 있어. 이거보다 더 좋은 알고리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노력해 보는 건데, 보통 또 알고리즘 설계자들이나 이런 연구하는 사람들은 뭘 하냐면, 못 만들더라도 얘의 한이 뭔지를 또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줄일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런데 정렬 문제 같은 경우에는 n 로그 n 이하로는 못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리미트가, 비교해서는 그 이하로는 줄일 수 없다라는 게 증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못 만들더라도, 또 거기에 맞는 알고리즘 구하지 못하더라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n 로그 n 알고리즘이 있는데 디자인 멘트라 그걸 생각해가지고 저걸 계산하겠다.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선형 시간에 정렬하겠다.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비교 기반으로 해서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디자인 멘트에서 무조건적으로 알고리즘 개선하려는 게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지를 알고 도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정렬 알고리즘들을 조금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합병 정렬이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기 위한 어떤 순서인데, 정렬 알고리즘 중에 비교 기반의 정렬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비교 기반이라는 거는 요소들을 서로 비교해가지고 정렬하는 거예요. 요소를 비교 안 하고 어떻게 정렬하냐?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거는 좀 나중 가서 설명드릴 텐데, 우선은 비교 기반. 보통 우리가 하는 거는 얘와 얘를 비교해서 얘가 더 크네, 그럼 얘를 뒤로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정렬시키는 그런 알고리즘들입니다. 그런데 이 알고리즘들을 보면은 크게 두 종류예요. 2차 시간 알고리즘들이 있고 n제곱 알고리즘이 있어요. 입력 크기가 n일 때, 정렬해야 되는 게 n개일 때 n제곱 비용이 드는 게 있고, n 로그 n이 소요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 로그 n이 가장 빠른 알고리즘들이에요. 대표적인 n 로그 n 알고리즘들이 뭐가 있냐면은 합병 정렬, 빠른 정렬, 힙 정렬, 이렇게 대표적인 것들이 있어요. 힙 정렬은 저한테 자료구조 배웠으면은 힙 자료구조 설명드릴 때 아마 설명드렸던 걸 거고, 합병 정렬이나 빠른 정렬은 이미 좀 잘 알고 계실 수 있는데, 이 알고리즘 시간에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합병 정렬을 살펴볼 거고, 5장이 되면은 빠른 정렬을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외에 정렬 알고리즘부터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살펴볼 정렬 알고리즘이 선택 정렬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선택 정렬 알고리즘은 정렬이 안 된 애들이에요, 원래. 그러면 쭉 검색을 해서 뭘 찾아요? 가장 작은 애를 찾아요. 그 작은 애를 찾은 다음에 그 작은 애를 맨 앞, 그 원래 가 있어야 될 위치로 옮겨놔요. 그러면 한 번 쭉 가가지고 몇 개가 정렬되는 거예요? 하나가 정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보면은 민값을 찾은 다음에 그 민값의 위치 있는 애랑 원래 그 애가 가야 될 위치랑 바꿔치기 해주는 거예요.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의 비용을 한번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면밀히 살펴보면은, 여기 무조건 n-1번 돌겠죠. 빠져나가는 게 없어요. 돌겠고, 이 안에서 또
i 플러스 1부터 n까지 무조건 돌아요. 여기서 브레이크 되는 건 없어요. 그러면은 요 원래 비교 기반 알고리즘에서는 이제 비교 연산이 핵심이 되는 거니까 비교 연산만 놓고 따져보면은 얘는 무조건적으로 처음에 몇 번의 비교가 일어나요? n-1번 일어나요. 그 다음에는 n-2번. 그리고 쭉쭉쭉 가서 맨 마지막에 한 번 비교가 일어나요. 그러면 총 비교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고,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비교로 따지면 얘의 비용은 n제곱 비용이 되는 거죠. n제곱. 그리고 이 입력과 무관하게 항상 비교는 n제곱 요만큼 일어나요. 그런데 얘의 성능을 따질 때는 그거 말고 비교 말고 또 뭐가 일어나는지 보냐면은 민 위치 바꾸는 게 있죠. 그리고 수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까지 고려를 해야 제일 나쁠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있어요. 항상 얘는 일정한 비용이 든다. 어떤 측면에서 맞냐 하면은 비교하는 횟수 측면에서는 그건 맞아요. 선택 정렬은 항상 똑같은 수의 비교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실제적인 비용은 언제 최악일까? 언제 최악일까? 보통 정렬 알고리즘에서 최악의 경우는 거꾸로 정렬되어 있을 때요. 근데 얘는 거꾸로 정렬되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얘가 거꾸로 정렬되어 있을 때고, 얘는 거꾸로 정렬된 게 아니라 사인 형태라고 그래요.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했다, 감소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이 비교들은 늘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거꾸로 정렬했을 때 min log equal to j라는 저 대입문이 몇 번 일어날까? 생각을 해보세요. 몇 번 일어날까? 자, 처음 8, 7, 6, 5 이거 자세히 안 할게요. 간단히만 할게. 그러면 여기서 민 값이 어느 놈이야? 1이죠. 1이면 우리가 1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래? 수업하죠. 그럼 어떻게 바뀌어? 8이 어디로 가? 원래 있을 때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다 보면은 4번 바꿔버리면은 어떻게 돼? 그 다음에는 2가 제일 작은 놈이겠지. 2를 뭐랑 바꿔요? 7이랑 바꿔요. 이렇게 해서 정렬이 끝나요. 그런데 그 비슷한 거를 요걸 갖고 해보면은 더 많은 비교가 수업이 일어납니다. 계속 수업이 일어나. 얘는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이 선택 정렬 알고리즘의 최악의 경우는 그 거꾸로 정렬되어 있을 때가 아니라 뭐 사인 그래프라고 하는데 그래요. 제가 작년에 이거 자료구조 시간인가? 자료구조 시간에 저거 문제 냈다가 틀렸다고 욕먹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제가 원래 뭘 따졌냐면은 원래 우리가 비교 기반에서는 뭘 주로 초점을 둬서 보냐면 비교를 얼마나 많이 하냐. 거기서 살펴봤는데 비교는 늘 똑같아요. 이 선택 정렬 알고리즘은. 그런데 이제 수업이랑 민 위치 이런 데를 그 비용까지 고려를 하면은 가장 나쁠 때는 여기 아니다. 그거 알아두시고 정확하게 그게 정확한 거니까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삽입 정렬. 아까는 요 선택 정렬은 매번에 하나씩 올바르게 정렬된 위치로 갑니다. 그렇죠? 매번 하나씩.
그런데 요 삽입정렬은 매번 N개가, 처리하는 그 애들이 정렬이 돼요. 정확한 의미에서의 정렬은 아니지만, 거기까지 끝났을 때 정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4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럼 얘와 비교해. 4가 더 크죠? 그럼 4를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2개를 처리했는데 그 2개만 잘라고 놓고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정렬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이 삽입정렬의 핵심입니다. 잘랐을 때 요 애들은, 이쪽 애들은, 왼쪽 애들, 내가 처리한 게 3번째까지면은 3번째까지는 정렬이 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삽입정렬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1이니까 얘랑 비교하고 뒤로 옮기고 얘를 앞으로 가요. 그럼 여기까지가 정렬이 되고 또 그 다음 거하고 그 다음은 안 가지. 바로 끝나요. 그 다음에 7을 보면 7 앞으로 하나만 가고 끝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해요. 그러면 얘는 최악의 경우하고 최선의 경우를 좀 나눠서 살펴봅시다. 얘는 최선의 경우가 의미가 없어요. 왜? 최선의 경우도 이 비교는 어때? 늘 n제곱번 비교가 일어나요. 잘 정렬이 돼 있어도 중간에 끝나는 게 없이 그냥 비교해 가요. 앞에 있네? 요게 일치하니까 수업은 안 하겠죠? 그 다음에 또 비교를 n-2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되는데 얘는 요 8 같은 경우는 얘 비교하고 바로 끝나잖아. 앞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렬이 되어 있으면 비교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n-1, 즉 선형의 정렬이 돼버려요. 이미 정렬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베스트 케이스에는 삽입 정렬이 되게 우수하죠. 원래 비교 기반에서는 그 선형에 정렬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정렬이 돼 있는 애를 이제 같은 알고리즘 집어넣었을 때 얘는 선형에 끝나는 거죠. 선형에. 근데 최악의 경우를 보면은 얘는 최악의 경우는 언제예요? 거꾸로 돼 있을 때가 최악의 경우예요. 얘는. 계속 앞으로 옮겨야 돼. 8, 7, 6 오면 7, 8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씩 옮겨서 6이 되고 또 옮겨서 5가 되고 또 옮겨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그럼 얘는 최악의 경우가 언제야? 거꾸로 연결되어 있을 때고 그때 일어나는 그 반복문의 횟수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비교뿐만 아니라 이 비용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뒤로 옮기는 비용들이. 그래서 얘는 최악의 경우에는 n제곱, 최선의 경우에는 n에 가까워.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알고리즘이고요. 여기서도 알고리즘을 보면 이제 우리가 얘를 대충 짜면은 계속 수업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애를 템프에 넣어놓고 얘를 옮기죠. 옮길지 말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템프를 걔 위치에 갖다 놓는 거예요. 이 코드는 이해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버블 정렬은 뒤에서부터 계속 와요. 그러면 한 번 올 때 여러 번 제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쪽으로 쭉 한 번 가는데 3하고 6을 비교해요. 그러면 6이 더 크니까 6과 3을 수업해. 그러면 3과 2를 비교해요. 그러면 멀쩡하죠? 그럼 냅두고 2와 7을 비교해. 7이 크니까 뒤로 가고 2와 8을 비교해. 그러면 2가 앞으로 오고 2와 2를 비교하니까 1이 더 크니까 1이 있고 1과 4를 비교하니까 1이 오고 1과 5를 비교하면 1이 가요. 그러면 한번 이거 쭉 갔을 때 결과는 어때? 결과는 첫 번째 본 선택 정렬과 마찬가지로 하나가
정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얘는 이렇게 오면서 특정한 애 하나만 앞에 갖다 놓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도 부분적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올바른 위치로 가게끔. 그래서 그 다음에는 6과 3을 비교하고 3과 7 비교하니까 3이 앞으로 오고 3과 8을 비교하면 3이 앞으로 오고 4니까 3이 앞으로 오고 이게 뭐야? 3과 2를 비교하니까 2가 그대로 있고 2와 4 비교해서 4가 뒤로 오고 5가 오고 2가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가다 보면은 뒤에 부분도 이 부분도 어떤 이 진행 과정에서 정렬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얘도 최악의 경우에는 거꾸로 되어 있는 경우가 가장 최악의 경우입니다. 거꾸로 되어 있으면은 계속 수업이 일어나요. 그렇죠? 이 경우에는 얘가 1이 오고 1이 오고 1이 오고 해서 1이 맨 앞까지 오는 거예요. 그럼 1, 8, 7, 6, 5, 4, 3, 2가 돼요. 그 다음에 또 2가 쭉 가는 거죠. 그럼 또 쭉 가고 그 다음에 3이 가고 그런 식이니까 이게 별로 안 좋지. 이게 거꾸로 되어 있을 때는 이만큼의 반복이 계속 일어나요. 근데 최선의 경우는 얘도 마찬가지로 이미 정렬되어 있으면은 바로바로 끝나요. 맨 뒤에서부터 쭉 오면서 이 바뀐 게 없으면은 바로 브레이크 해가지고 끝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얘도 이제 선형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이 셋 다는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든 최악의 경우에는 n제곱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고 이 셋 중에 가장 성능이 떨어지는 애가 맨 처음 봤던 선택 정렬이고 삽입 정렬과 버블 정렬은 상황이 좋을 때는 더 빠르게 끝내줄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n로그 n이 소요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도 더 우수한 비용을 가지고 종료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정렬들이 요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2차 시간이 소요되는 정렬 알고리즘이고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합병 정렬이 이제 요건데 합병 정렬은 분할 정복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이에요. 분할 정복 알고리즘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쓰고 가장 대표적으로 소개가 되는 알고리즘이 합병 정렬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합병 정렬은 정렬할 데이터를 반으로 나누고 각각을 또 정렬시키는 거예요. 그럼 쪼개서 재기적으로 정렬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양쪽에 정렬된 애들들을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이 결합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 저렴하지 않으면은 효과가 없는 거예요. 얘는 이 결합하는 것을 어떤 비용을 할 수 있냐면은 선형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선형이 아니라 되게 비용이 많이 들면은 이렇게 해봤자 성능 개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쪼개서 뭔가 처리를 하는데 이게 나중에 우리가 재기 알고리즘들의 성능을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겠지만 이 재기 알고리즘의 성능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재기로 해서 끝까지 와요. 그럼 전체 비용은 이 통을 다 합한 거예요. 근데 이 통을 다 합할 때 뭐가 또 중요하냐면은 이 개수 중요하지만 개수. 그러니까 이 총 개수가 중요한데 모두 중요하냐면 요 각각에서 일어나는 비용이 중요해요.
그만큼 곱해져야 될 거 아니야. 여기에 있는 노드의 수. 지금은 얘는 어떻게 돼요? 반씩 쪼개지죠. 그러면 얘를 재계호출로 그리면은 이렇게 이진트리로 나오겠지. 이진트리가 되겠죠. 그러면 요 각각에서 어떤 일어나는 일들의 비용이 효율적이지 않으면, 자, 재기적으로 2n으로 내려가니까 아까 봤던 우리가 재계호출하는데 예를 들면 세부적으로 재계호출하는 수가 하나야. 하나만 재계호출이 돼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n인데 n-1로 가고 n-1로 가면은 총 호출되는 재계호출 수는 선형에 비례하겠지. 처음에 n을 줬는데 그 다음에 n-를 부르고 n-2 부르고 1이 되면 종료된다. 그럼 선형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인 경우죠. 두 개인 경우가 얘인데 얘는 이제 거듭 제곱의 개수가 2의 로그 n, 그렇죠? 2의 로그 n. 이게 이 트리가 얼마만큼 내려오냐면 얘가 n 있을 때 로그 n 플러스 1이면 1에 도달해요. 그렇죠? n이 있을 때 이진 트리로 이렇게 줄어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얘가 8이면 4, 2,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1024면 2의 10승이니까 10번 내려가면 끝까지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그 n번에 끝까지 가는 거니까 그만큼 빨리 단말에 도달을 하죠. 그리고 두 개씩 쪼개서 도달하는데 이 각각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비싸면은 전체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비용이 작으면 그 비용을, 전체적인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너무 오래 걸릴 테니까 잠깐 쉬었다가 말씀드릴게요.